안녕하세요. 청소년 레크레이션 지도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수시 면접 일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주까지 우리는 지금 관계 형성,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방법, 그리고 미디어와 레크레이션의 관계, 그리고 지난주에 레크레이션 장비 활용에 대해 우리가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레크레이션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레크리에이션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레크레이션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또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로서 앞으로 만들어갈 다양한 활동들이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그런 철학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예비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로서 강력한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딱 맞는 길을 선택하고 또 그 안에서 늘 행복과 열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다운지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습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의 잠재력은 개인,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의 웰빙을 좀 이해하고 비판하는 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일과,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여가생활 중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가족관계, 그리고 여가생활. 여러분은 이 중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세대별로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우선 기성세대인 4, 5, 60대는 가족관계가 1순위로 나타났고, 일이 그 다음, 여가생활은 세 번째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고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이 꼭 필요하고, 그런 뒤에 여유가 있으면 여가생활을 즐길 거라는 기성세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얘기 잠시 들어볼까요? 여가나 가정을 제대로 꾸리려면은 내가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무조건 일을 했으면 합니다.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가는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일한 만큼의 또 보상으로 내가 또 쉼이 필요하잖아요.
20대는 가족 관계가 우선이라고 답하면서도 2순위로는 여가를 꼽았는데요. 4, 5, 60대와는 달리 일보다는 여가 생활이 중요한 가치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20대는 아예 1순위로 여가 생활을 꼽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해야 가족과의 생활도 일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아하고 콘서트 다니며 공연 같은 것도 즐겨보고. 그런 거에서 금액을 쓰거나 시간을 쓰는 게 뭔가 아깝다는 아우 전혀요. 그러려고 돈도 버는 거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약간 삶의 질을 잘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가 생활을 함으로써 약간 서로 약간 개인적인 시간도 주어지다 보면은 더 가족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MZ세대는 여가와 취미가 희생된다면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응답도 10대 다음으로 높았는데요.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만큼 일 자체가 좋아서 한다는 질문에도 MZ세대가 윗세대보다 부정 답변이 더 많았고, 또 일에서 찾는 성취감이나 보람 등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승진이나 월급 인상처럼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처럼 언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즐기면서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고 특정 세대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과 고용 불안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네. 20대들의 이제 여가 생활의 중요도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보다 그리고 가족 관계보다 여가 생활이 우선순위 되는 경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처럼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여가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뭐 거창한 활동은 아니어도 저는 침대에서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최고의 여가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친구랑 카페 가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PC방에 가서 게임 한 판 하는 것이 낙인 우리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여가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여가 방식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캠핑을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캠핑을 하고 왔는데 힘들게 움직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또 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가 활동으로 저에겐 딱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축구를 보러 다니는 여가 생활도 또 즐기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보면서 이제 응원도 같이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즘의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놀고 있을까요? 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뭐 얘기도 했지만 칸초를 먹으면서 이름을 찾고 또 SNS에 업로드하는 형태의 이런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를 즐긴다든지, 뭐 경험 소비 트렌드를 따라서 방탈출이나 팝업 스토어 등을 방문해서 여가를 즐기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가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학문의 시작은 개념 정의부터 출발하니까요. 여가를 뜻하는 영어 단어 레저이죠. 레저는 사실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가는 그리스어 스콜레라는 단어와 라틴어
리게레에서 유래가 됐는데 스콜레는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 같아요. 바로 영어로 스쿨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무런 구석 없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배우고 토론하고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학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을 진정한 여가이다. 스콜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에서 벗어나서 인간다운 사유를 즐기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라틴어인 리게레는 허락되다, 자유로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가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원을 종합해보면 여가란 생계를 위한 노동이나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위해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가의 개념은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시간적 정의입니다. 템포럴 뷰라고 이제 시간적 관점은 여가를 노동이나 필요 불가결한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는 관점인데 노동과 수면 등등의 의무적인 활동을 제외한 객관적인 자유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브 뷰, 활동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여가를 자유로운 시간에 스포츠, 취미, 문화생활 등에 참여하는 활동 그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험적 관점인데요. 경험적 관점은 여가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개인이 경험하며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여가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 하는 활동을 뜻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복잡한 그림이 나왔는데 이 사진은 이 피라미드는 네시의 피라미드라는 아주 여가 이론 중에 조금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모든 여가 활동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네시라는 분은 여가 활동을 그 가치와 긍정적인 영향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맨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하인 서브 제로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여가라고 부를 수 없는 조금 여가라고 하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행동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사회 손상 수준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준은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범죄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처럼 공동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위의 단계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상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수준에서는 과도한 음주, 약물 낙용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는 없더라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는 행동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두 단계는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청소년들이 이 단계로 여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마이너스 단계, 제로 레벨에 있는 이 두 가지는 꼭 여가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레벨 1인데,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한 즐거움 또는 시간을 때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람형 참여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특별한 의미나 성취감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참여하는 수준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그래서 쇼츠를 보거나 영상을 보는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 참여입니다. 정서적 참여라고 할 수 있는데, 관객으로서의 참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연극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보다는 훨씬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타인이 만드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즐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능동적 참여 단계인데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선수로 뛰고,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밴드 활동을 하는 것처럼 활동의 몸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우리는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창조적 활동 그리고 창조적 참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시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치 있는 수준의 최고 수준의 여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단순히 주어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춤을 만든다거나 또 우리만의 레크리에이션 아니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처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아 실현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청소년 지도사들 여러분들은 이 피라미드를 통해 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역할이 명확해진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피라미드의 아래쪽, 즉 시간을 때우는 거나 수동적 관람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들이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안의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이제 포텐셜이 터진다고 또 이야기하죠. 그런 잠재력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경험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심리학자 존 류링거가 또 이야기한 여가 6차원 이론입니다. 그 6차원 이론은 우리가 아까 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서 경험적 관점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여가 정의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했던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가 여가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경험적 관점을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존 류링어의 여가 6차원 이론은 인지된 자유와 그 동기를 중요하게 이제 심리적 요소를 제시를 했는데요. 인지된 자유는 내가 이 활동을 스스로 선택했고 억압이 없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성이 없고 자유로울수록 여가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동기는 왜 이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또 동기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활동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이제 내재적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돈이나 보상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외재적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뉘링거는 이제 이 두 가지 축을 조합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태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눠놨는데, 한번 아까 앞에 있던 표를 다시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순수 여가입니다. 순수 여가는 인지된 자유가 굉장히 높고, 동기 역시 순수한 내재적 동기일 때 경험하는 최고의 여가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활동 자체가 좋아서 하고요. 아무런 제약이 없이 완전히 몰입해서 즐기는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서 하는 뭔가 취미 활동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가와 일입니다. 레저, 워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지된 자유는 높지만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조금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 이제 내재적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림 그리는 건 내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가끔 내 그림을 팔아서 용돈을 벌기도 할 때, 이건 또 외재적 동기죠. 이제 외부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즐겁지만 순수한 여가랑은 조금 다른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여가 직업입니다. 인지된 자유는 높지만 동기는 주로 외재적일 때, 외부적인 보상만이 동기가 될 때 이 여가 직업 형태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친구의 부탁으로 참여했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거기서 이제 보상이 없으면 뭔가 불만족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봉사 시간을 주지 않는다, 뭔가의 보상이 없다면 좀 불만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지된 자유가 낮은 상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오른쪽 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순수일인데, 인지된 자유는 낮고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업이라 어느 정도 만족감은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는 경우, 이때 이제 낮은 자유와 외재적 동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직장인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과 직업입니다. 인지된 자유는 낮고
동기도 주로 외재적일 때 경험하는 상태인데 만족감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 아르바이트를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순수 직업입니다. 인지된 자유는 낮고 오히려 인지된 자유는 낮은데 오히려 동기는 내재적일 때 나타나는 조금 특이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장에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이 좀 재미가 생긴 거야. 그래서 막 잘해보려고 막 장인 정신이 막 생겨가지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과 흥미를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순수 직업의 형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이론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좀 메시지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활동의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과연 인지된 자유와 내재적 동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진정한 여가 경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좀 일주일 동안 어떤 여가를 했는지 이제 첫 번째 교실을 마무리하면서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했던 활동 중에 누린 거의 이론에 따라서 순수 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토론하는 곳에 작성을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교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시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